비트코인이 1억 원이 깨지고 30%선 가까이 하락했다는 최근 며칠간의 뉴스 기억하십니까? 최근 금융시장을 보면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주식은 오를 것 같다가도 떨어지고, 금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가도 주춤하고, 비트코인은 한때의 열기가 무색하게 시들해졌습니다. 뉴스를 켜면 온통 복잡한 경제 용어들이 쏟아집니다. 양적 완화, 양적 긴축, 단기채, 장기채, 유동성 경색.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심지어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의견이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사야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팔아야 한다고 합니다.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우시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말이죠. 복잡해 보이는 뉴스 기사들을 하나씩 뜯어보면 결국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듯이요. 오늘은 금값과 비트코인, 그리고 우리 주식 시장의 운명을 결정지을 결정적인 단서들을 낱낱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집중해서 보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복잡해 보이는 경제 뉴스의 핵심을 단순하게 정리해서 여러분이 실제 투자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데 큰 보탬이 됩니다. 자, 여러분. 최근 금값과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굉장히 수상합니다. 금값은 역사상 최고점 부근에서 논일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최고점 대비 무려 30%나 빠져 있습니다. 한때는 같이 오르던 이 둘의 운명이 왜 이렇게 엇갈렸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난 15년간의 거대한 흐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뿌리를 찾으려면 우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팬데믹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연준은 위기를 극복한다는 명목에 어마어마한 돈을 찍어냈습니다. 2007년에 8,800억 달러였던 연준의 자산이 2025년에는 무려 5조 달러가 되었습니다. 18년 만에 7배나 늘어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7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의 총량이 7배로 늘어났다면 그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게 바로 양적 완화, QE라고 부르는 정책입니다. 연준이 시장에서 국채나 모기지 채권을 사들이면서 돈을 푼 거죠. 처음에는 금융 시스템을 살리기 위한 긴급 조치였습니다. 은행들이 파산 위기에 몰렸고 신용시장이 얼어붙었으니까요.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고 AIG가 흔들렸습니다. 그때 연준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는 불을 끄기 위해서는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려야 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긴급 조치가 너무 오래 지속되었다는 겁니다. 2008년에 시작된 양적 완화가 2020년 팬데믹 때 다시 대규모로 시행되면서 시장에는 돈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2020년 3월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때 연준이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무제한 양적 완화를 선언했습니다. 필요한 만큼 돈을 찍겠다는 거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불과 몇 달 만에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돈이 이렇게 흔해지니 달러의 가치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요. 현명한 경제 주체들은 내 돈이 휴지 조각이 되는 걸 가만히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식, 금, 부동산, 비트코인 할 것 없이 실물 자산으로 몰려갔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15년간 목격했던 모든 것이 오르는 시대, 즉 에브리싱 랠리의 본질이었습니다. 달러가 약해지니까 모든 자산이 달러 대비 가치가 올라간 겁니다. 주식 시장을 보세요. S&P 500은 2009년 바닥에서 2021년까지 5배 이상 올랐습니다. 금값은 2011년에 사상 최고가를 찍었다가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 2020년부터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주택 가격은 2008년 위기 이후 계속 상승했고 우리나라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죠. 비트코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2009년에 탄생한 비트코인은 2017년에 2만 달러를 돌파했고 2021년에는 6만 9천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모든 게 달러 가치 하락의 반대편에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2022년부터 연준이 태도를 바꿨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지자 이제는 돈을 회수하기 시작한 겁니다.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고 찍어냈던 돈을 다시 걷어들이기 시작했어요. 이를 양적 긴축 QT라고 부릅니다. 금리가 오르고 유동성이 줄어들자 시장의 판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자산이 함께 오르지 않습니다. 어떤 자산은 오르고 어떤 자산은 떨어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금과 비트코인의 운명이 갈라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답은 바로 다음 챕터에서 베센트 재무장관의 전략을 분석하면서 명확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자산 가격의 대차별화 시대가 열린 것이죠. 모든 것이 함께 오르던 시절은 끝났고 이제는 승자와 패자가 명확히 갈리는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힘을 못 쓸까요? 그 배후에 미국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가 있습니다. 베센트는 월스트리트 출신 헤지펀드 매니저로 시장의 작동 원리를 꿰뚫고 있는 인물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전통적으로 단기물 20%, 장기물 80% 비율로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베센트 장관이 이 판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2025년에 단기물 비중을 무려 55%까지 끌어올린 겁니다. 정부가 단기 국채를 이렇게 쏟아내면 시장의 단기 자금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입니다. 은행들, 기관 투자자들이 모두 단기 국채를 사들이니 시장에 돌아다니는 단기 유동성이 줄어드는 거죠. 비트코인은 주로 단기 자금으로 거래되는 자산입니다. 레버리지를 쓰는 투자자들이 많고 단기 트레이딩이 활발한 시장이죠. 돈줄이 마르니 가격이 버틸 재간이 있겠습니까? 설상가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 세력들도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엔화로 돈을 빌려 투자하던 전략의 매력이 떨어진 겁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제도권 편입이라는 호재만으로 오르기 힘든 구조에 직면했습니다. 단기 금융시장의 신용 경색이 비트코인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베센트 장관이 이렇게 시장에 물꼬를 틀어막자 누군가는 다시 물을 대야 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연준 의장 제롬 파월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구원투수로 등판했습니다. 12월 FOMC 회의에서 매월 단기채를 400억 달러 어치씩 사들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58조 5천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11월까지 돈줄을 죄던 연준이 12월 12일부터 갑자기 돈을 풀겠다고 나선 이유가 뭘까요? 이건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단기 금융시장의 자금난이 심각하다는 반증입니다. 연준이 개입해야 할 정도로 시장에 돈이 말랐다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이 400억 달러가 충분할까요? 베센트 장관이 뿌린 단기 국채가 1조 달러에 달하는데 한 달에 400억 달러씩 푸는 걸로 이 갈증이 해소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전부 회수하는데 2년이 넘게 걸립니다. 만약 이 돈으로도 비트코인 가격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시장의 신용 경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는 온탕과 냉탕 사이에 있습니다. 재무부는 물을 빼고 연준은 물을 채우고 이 두 기관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시장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혼란 속에서 왜 금값은 비교적 견고할까요? 같은 안전자산인 금이 비트코인과 다른 길을 걷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과 달리 금값이 견고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금은 보통 중장기 투자 자산입니다.
베센트 장관이 단기 국채만 왕창 찍고 장기 국채 발행을 줄였으니 상대적으로 장기 금리는 안정되었습니다. 덕분에 금값은 지지를 받은 겁니다. 게다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안전자산인 금으로 몰립니다. 중앙은행들도 금을 사들이고 있죠. 하지만 안심할 순 없습니다. 만약 단기 시장의 발작이 장기 채권 시장으로 옮겨 붙는다면 금값 역시 하락 압박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분석을 종합해서 우리 주식 투자자들이 실제로 무엇을 봐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지표를 보면 시장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주식 투자자들은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바로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시장의 유동성을 보여주는 가장 예민한 시금석이 되었습니다. 돈이 많이 풀리면 제일 먼저 오르고 돈이 줄어들면 제일 먼저 떨어지는 자산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면 그 유동성 부족의 파도는 곧 나스닥과 S&P 500 그리고 우리 코스피 시장으로 덮쳐올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스닥 성장주들은 미래 가치에 의존합니다. 유동성이 부족하면 금리 압박이 생기고 성장주부터 흔들립니다. 비트코인이 무너지고 나스닥이 흔들리고 결국 코스피도 영향을 받는 겁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습니다. 글로벌 유동성이 줄어들면 외국인들이 자금을 회수하면서 우리 시장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이 반등하기 시작하면 유동성이 돌아온다는 신호이고 계속 무너지면 주식 시장도 위험해집니다. 2025년은 선택의 시대입니다. 베센트의 단기 국채 전략은 유동성 구조를 바꿔놓았고 파월의 긴급 공급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만약 400억 달러로도 비트코인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반대로 비트코인이 상승 모멘텀을 찾는다면 그때가 위험 자산 진입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복잡한 퍼즐을 하나하나 맞춰봤습니다. 정리하자면 15년간의 에브리싱 랠리는 끝났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의 단기차의 전략이 시장을 흔들고 있고 파월 의장의 긴급 유동성 공급이 얼마나 효과를 볼지가 관건입니다. 금과 비트코인의 엇갈린 운명은 시장 구조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제 승자와 패자가 명확히 갈리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게 나쁜 소식만은 아닙니다. 차별화의 시대는 똑똑한 투자자에게는 오히려 기회입니다. 지금은 단순한 낙관론보다는 데이터와 정책의 흐름을 읽는 통찰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5가지 지표를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첫째, 비트코인 가격, 유동성의 선행 지표입니다. 둘째, 미국 3개월물 국채 금리, 단기 자금 시장의 건강도를 보여줍니다. 셋째, 연준의 추가 조치, 추가 공급이 나온다면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넷째, 금값, 금이 무너지면 장기 시장까지 문제가 번진 것입니다. 다섯째, VIX 지수, 시장 공포를 측정하는 지표죠. 이 5가지를 매일 체크하십시오. 그러면 시장의 방향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현금을 확보하세요. 변동성 장세에서는 현금이 왕입니다.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진입할 여력을 남겨두십시오. 여유 자금 없이 풀 베팅한 상태에서 시장이 떨어지면 손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바닥에서 싸게 살 수 있습니다. 30년간 시장을 지켜보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가 된다는 것.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모두 그랬습니다. 바닥에서 용기 내서 산 사람들이 큰 돈을 벌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준비의 시간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이 험난한 경제의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명쾌한 분석을 제시하겠습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키우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